안녕하십니까.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윤구입니다. 부모님들이 많으시군요. 예비고일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숫자를 좀 알아야 되니까. 네, 있습니다. 예비고2 아까 뒤에서 들으니까 예비고3은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비고3 네, 두 번은 손을 드시는군요. 큰일 났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만큼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가시고 또 이제 이렇게 온라인에서 방송에서는 참아할 수 없는 이야기들 이렇게 커트해서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도움 많이 받으시고 새로운 도전의 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학교가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인데 일산에 살거든요. 그래서 아마 친구의 아빠쯤 될 겁니다. 어쨌든 제 아들도 올해 고3이거든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어제부로 이제 다 끝났고 저는 졸업합니다. 부럽죠? 첫째는 뭐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 때가 좋았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죠?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둘째는 조금 전에 전화했더니 PC방에 있더라고요. 어제부로 이제 합격하고 끝나서 이제 와 이러면서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나도 안 관여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어쨌든 졸업하는 마당에 부모님들에게 이제 시작하셔야 되는 부모님들에게 좀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이런저런 걸 하다 보니까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입시 설명을 많이 하게 되고 지금도 대전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대전에 서울에 아침에 출근했다가 대전에 강의 갔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만큼 고민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입시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전략입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말이야 열심히 공부하면 됐지. 넌 열심히 공부 안 하잖아. 네, 지금 그런 말 하시면 큰일 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지금 그렇게 공부해선 대학 떨어집니다. 지금 무조건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런 그 입시 전형 자체가 매우 정교해졌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들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성공을 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에게 입시란 뭘까요? 막 이게 되게 고민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운전을 해서 가다가 시골길인데 야밤에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껴가지고 아들님이랑 같이 가다가 찍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33km로 운전을 하면서 걷는 게 이거보다 빠르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갔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전 그래요. 딱 지금 부모님들 마음 같을 거예요. 전 졸업생이라 잘 모르겠는데 딱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방안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양대학교 입학사정관을 만났습니다. 뭔 얘기를 하다가 한양대학교에서 수능 논술을 치고 나면 그 모의 논술을 치고 나면 모의 논술 중에서 상위 200명의 학생을 지방에 있는 학생들 다 초청해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대학교 출제 교수가 진짜 해설을 해주거든요. 상위 200명만요. 상위 200명의 학생이 모이는데 부모님이 200명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저도 꼭 들어야 되겠다고. 논술이니까 이과 논술이거든요. 이과 논술을 부모님들이 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150명 정도의 부모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바꾸고 그리고 이제 2시간 반 동안 막 미적분, 막 기하 벡터에 대한 이야기들 논술을 막 설명해 주는데 열심히 적는 건 놀랍게도 부모님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직업이죠. 그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그죠? 그 와중에 거기서 미적분과 기하의 논술 문제를 풀고 있어야 되는 학부모. 근데 학생은요, 학교에서 잡니다. 거짓말 같으시죠?
올해 고3이었습니다. 저희 학교. 안 그럴까요?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잡니다. 부모 마음만큼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도 졸업생이니까 어쨌든 고3 둘을 키웠잖아요. 둘 다 남자였습니다. 둘 다 남자였습니다. 어쨌든 애들 학교에서 많이 잡니다. 저 교직생활 20년 됐거든요. 이제 내년이 21년 차입니다. 안 자는 고3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교 1등도 잡니다. 힘드니까. 근데 이게 잘 수는 있습니다. 부모님 마음과 다르게. 근데 놀랍게도 이 교실 앞에 붙어 있는 문구는 이런 거였습니다. 학생들은 그 공부하는 것과 잠자는 것을 구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면서 이 문구를 볼 때마다 되게 열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벌컥 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서울대 간다며! 제발 공부 좀 하자. 그러면 네 이러면서 또 삐질삐질 일어납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다시 잡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아까 존 쌤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 하는데 부모님이 과일 갖다 주면 되게 양심이 찔려한다고. 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90%는 학교에서 자고 와서 힘든 겁니다. 너무 자서 힘든 겁니다. 이거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거에서 벗어나는 부류는 딱 하나겠죠. 내신 성적이 아주 괜찮은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입시를 바라보는 학생과 학부모의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이 갭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입시에서 성공한다는 건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이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학년 학생들부터 밑으로는 전부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28일 날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들도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2학년 지금 현재 2학년만 빼고요. 예비 고3들은 여기를 비켜갔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되게 마음 아픈 일이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공정성 문제가 드러나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주받은 학년은 단군 이래 최고의 저주받은 학년은 지금 2학년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수능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중3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개정 교육 과정을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가장 핵심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학생의 선택폭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교과 선택폭을요.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선택이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전문 교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선택은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수능하고 똑같거든요. 수능 체제에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거니까 사실 일반 선택 과목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문제는 전공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과목들은 크게 네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고등학교에 지금 진학할 중3들은 자기가 진학할 고등학교를 이제 거의 결정하셔서 지원을 다 내셨을 테니까 자기가 진학할 고등학교에 교과 시수 배당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셔서 내가 이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이걸 평가할 거거든요. 네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평가할 거거든요. 선택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과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는 과목은요. 조금 쉬운 과목이고요. 실생활 적용 과목이고 그 다음에 진로 안내 학습을 위한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의미 있는 과목으로 체크하지 않습니다. 요걸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요.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과목이 교과 심화학습이고요. 융합학습이라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과학을 보시면 투투투투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렵답니다.
학생들은 싫어 하는 과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대학의 시선에서 볼 때는 이런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이 공부를 할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진로를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과목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 과목, 경상 계열이요. 그러니까 뭐 경영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무역학과라든지 뭐 이런 유와 관련된 과목은요. 대체로 요렇게 선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선택 과목은 지금 학교 지정 과목이 조금 많고 학교 선택인 경우들이 많고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없고요.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지금 요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을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선택했는데 얘가 경영학과로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요렇게 구성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세팅을 해본 거거든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노란색입니다. 선택 과목의 계열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문교과라고 하는 교과목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외고 특목고만 개설할 수 있었던 과목이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들어가면서 일반고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선생님들도요. 그러니까 자율형 사립고 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 전체를 통틀어서 대한민국에서 이 과목을 가르친 거 과거 특목고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고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이 과목이 어느 정도 개설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제가 근무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전문교과 자체를 폭을 좀 넓혀놨고 선택폭을 좀 넓혀놨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학교에 요구하시면 교육과정을 바꿀 수는 있거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들을 보낸다고 생각해서 경상 계열일 때 반드시 이 학생은 이렇게 거쳐서 국제경제 그리고 사회탐구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과목을 이수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이 그 과목 자체를 통해서 자신의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공학 계열입니다. 이제 제 첫째 아들은 공과 이공계열의 학생이고요. 둘째 아들은 문과라서 제가 둘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가 공과 계열을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컨셉을 잡으며 진로 선택 과목을 쭉 정리를 해본 거예요. 역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공 선택 과목입니다. 전공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교과목을 설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패턴들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는 좀 이루어졌을 거고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데 정시 30%에 대한 이야기는 바뀌었습니다. 그죠? 정시 30%였다가 갑자기 정시 40%로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말이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입니다. 문과, 이과 구분을 폐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문과 9과목, 이과 7과목, 이과 8과목 중에서 17개 과목 중에서 2과목을 마음껏 선택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문과 학생은 문과 과목, 이과 학생은 이과 과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거부를 했거든요. 대학이 문과, 이과 구분해서 뽑고 있습니다. 정부 말 듣고 정부에서 이렇게 폐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죠.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주요 대학들은 전체가 과목을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과 학생들은 문과 과목, 이과 학생들은 이과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좀 지금의 가장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현재 고3은 정시 비율이 23%입니다. 전국 전체에서요. 수시로 가는 비율이 77%니까 정시 비율은 23%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29.5가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지금 정부가 이제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정시를 40%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고1은요, 40%를 조기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40%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1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30%에서 40% 중간 사이 어딘가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조기 달성이라고 했으니까 압박을 가하긴 할 텐데 서울대가 이미 2022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전형을 올해 4월 달에 이미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요지부동일 겁니다. 선발의 공정성 내지는 연속성을 위해서 서울대가 이걸 안 바꾸고 저항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들은요. 주요 16개 대학의 지금 예비고일들은 무조건 40% 이상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쭉 넘어가서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29.5가 뭐냐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대학의 현재의 정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29.5%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30%니까 0.5% 정도. 조금 대학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좀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40%까지 갑니다. 근데 40%까지 가는데 이제 수시 2월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수시에서 충족하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넘겨버리거든요. 그게 대학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제일 이게 주요 대학들의 평균을 내보면 한 5% 정도 나옵니다. 수시에서 못 채워서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이요. 그러니까 대략 한 45%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요 대학들이 이 수시 2월 인원을 극도로 줄이기 위해서 수능 체제를 전체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에서 1, 2% 정도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시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학년에 맞게 조금 고민을 해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 서울대 이야기인데요. 서울대 이야기는 제가 이제 이 대학이 어떻게 자기의 교과목들이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과목을 지정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서울대 것만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건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걸 보시면 맨 끝에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유형 2에서 2개를 충족하면 2점을 가산점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정시 가산점이거든요. 서울대를 정시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표준 점수나 탐구 영역에서 변환 표준 점수 적용하면 대체로 0.5점 정도 차이로 합부로 결정됩니다. 근데 2점을 가산점을 주는 거잖아요. 만점 받고 서울대 못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등학교가 이걸 충족시키려고 할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시면 과학에 보시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숫자를 픽스를 해버렸거든요. 서울대가요. 이게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과와 이과를 구분을 어떻게 서울대가 마크를 했냐면 가산점을 주는 방법으로 안 하고 서울대는 과목 지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문과와 이과 구분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과학에서 투 과목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투 과목을 가지 않는다면 서울대 가산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 과목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학에서는요. 이과 학생들한테 미적분과 기하라고 하는 것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선택 안 하면 정시에서의 가산점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목 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요 대학들은 서울대와 조금 다르게 가산점을 때렸습니다. 이 가산점을 부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선택 과목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결론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과 이과는 확실하게 구분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능 체제가 변동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지금 3학년, 그러니까 예비고1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같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1학년과 2학년이 다르죠. 둘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요. 이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은 그냥 과도기이고 이제 전형적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능 체제는 1학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오해가 생기십니다. 지금 고3이랑 고등학교 2학년이 수능 체제가 달라요. 과목이 다르거든요. 뭐 기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뭐 미적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해서 과목이 막 달라서 내년 재수생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늘어납니다. 왜요? 지금 곧 정시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수험생들이요. 곧 정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정시에 놀라운 기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주요 대학의 정시가 늘어나니까 훨씬 가기 쉬울 거야. 지금 이번 정시는 무조건 지르자. 성적이 지금 지원 전략을 짜고 있는 성적들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재수생이 많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특히나 성적 상위권 재수생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보시면 국어, 수학, 탐구, 절대평가로 가는 거나 뭐 연계율에 대한 건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서 선택하게 될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등학생은 기본적으로 작거나 쉬운 걸 선택합니다. 작거나 쉬운 걸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과목의 선택은 어디로 갈까요? 국어에서는 화법과 작문으로 갑니다. 쉽거든요. 언어와 매체는 그 문법이 들어가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안 합니다.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요, 당연히 이과 학생들은요, 이 선택 과목 중에서 수학 1, 수학 2는 공통이니까 선택 과목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선택 과목 중에서 제일 쉬워 보이는 과목은요, 당연히 확통이죠. 그래서 확통으로 확 몰립니다. 이과 대학을 못 갑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미적,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주요 대학을 못 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좀 있으셔야 되고요. 계열 구분 없이 두 과목이지만 우리는 계열을 구분해서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영역입니다. 가장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되는 영역인데요. 대입 공정성 강화반에서 학생부의 주요 내용이 어떻게 개선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제 입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쨌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학종이라고 하는 전형이 비율이 줄어든다고 해도 50%입니다. 수시에서 50%, 전체 입시에서 50%를 무조건 차지하게 돼. 왜냐하면 대학은 정시 50%로 간다면 나머지 전형 싹 없애고 학종 50%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전형이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학년마다 다 다르거든요, 지금. 게다가 여기 이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넘어가면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만 딱 놓고 보면 뭔가 학생부에서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점점 다 줄어듭니다. 근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건요. 대단히 없어지잖아요. 근데 대학의 입장에서는요. 학생부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이 평가하는 건 조금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이따 뒤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학년별로 이런 형태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정도는 알아두시는, 자기 학년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제가 이번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분석을 하면서 제일 조금 힘든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지금 중학교 2학년은 다 빠졌습니다. 뭐죠? 독서활동도 빠졌고요. 그리고 수상도 빠지고요. 저기 미반영이랑 미기재가 있는데요. 여기 미반영밖에 없네요. 앞부분에 미기재가 있는데 미기재와 미반영의 차이는 이게 왜 이런 걸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기재는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고요. 미반영은 기록은 하되 대학으로는 안 보낸답니다.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록은 하는데 대학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미반영입니다. 근데 어쨌든 독서는 미반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생기부에 학생부에는 적히지만 대학으로는 보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입학사정관들이 고등학교로 실사를 나오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실사를 나오는 입학사정관이 점점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에요. 자소서가 폐지됩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건 좀 고민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아직 지금 중학교 3학년부터는 확정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발표를 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입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들을 다 정리를 했다면 이제 입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2학년 학생들입니다.
지금 2학년 학생들 확정된 건 지금 2학년밖에 없거든요. 1학년은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2학년들을 보시면 77%가 수시고요. 23%가 정시 비율입니다. 34만 7,447명을 선발을 하고요. 그 중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지금 2학년 학생들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중3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지금 고1을 가지고 왔는데 고1이랑 비교를 해보셔도 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대학 정원보다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 수험생들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학년 학생들을 쭉 보시면 34만 7,447명을 뽑는데 여기에 4년제거든요. 전문대 20만 명을 합치면 54만 명입니다. 근데 지금 재학생들이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중에서 재학생들 중에서 시험을 칠 거라고 예측되는 학생이 대략 한 35만 명 수준입니다. 35만 명 수준이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보면 31만 명 수준이죠. 나머지는 수능 안 보는 애들이거든요. 31만 명 수준이죠. 지금 2학년은 35만 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올해 재수생이 15만 명이었고요. 내년에 16만 명이고 지금 1학년들이 시험 칠 때 17만 명이 될 겁니다. 대체로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35만 명에다가 16만 명 더하면 51만 명입니다. 근데 대학은 54만 명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학교 다닐 때처럼 대학을 가고 싶은데 못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가고 싶으면 등록금만 내면 됩니다. 제발 우리 학교 와주세요.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이 보내고 싶은 대학이냐. 그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냐. 왜 이게 항상 부모님과 싸우는 이야기잖아요. 학생과 부모님이 항상 싸우는 이야기. 그죠? 내가 보내고 싶은 대학과 학생이 갈 수 있는 대학의 갭이 크거든요. 제 20년 교사 생활 고3 담임 엄청 많이 했고 입시 강사로 엄청 활동하고 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황당했던 부모님이요. 내신이 6 정도 나왔고요. 정시 수능 치고 난 다음에 성적이 4, 3, 4 나왔는데 자기 딸은 꼭 이대를 가야 된답니다. 보내달라고 저한테 와서 악을 바락바락 쓰셨습니다. 제가요? 제가 어떻게 보내죠? 뭐 이러고 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 갈 수 있는 대학과 가고 싶은 대학을 구분하는 게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학생이랑 같이 온 학부모님들 학생을 이렇게 쭉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적 올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면 놀랍게도 90%의 예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90%가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습니다. 전 본 적이 없거든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4년제 대학 총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는 방법이 엄청 복잡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지금 이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요. 대학 가는 방법이 정말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대학 가는 방법 3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은 5가지입니다. 그냥 크게 5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 내신 100%로 가든 아니면 종합으로 가든 정시로 가든 기타는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으로 가든 논술로 가든. 논술 보세요. 전국 수험생 중에 3%만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죠. 올해 최고의 논술 경쟁률 인하대 의대 328대 1. 비의대 그러니까 의예과가 아닌 학과 중에서 가장 높았던 거 서강대 화공생명 127대 1이요. 3% 뽑는다고요. 전국에서요. 자, 그러면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제일 중요한 전형이 뭘까요? 학생부 교과예요. 여기서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고 싶은 대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등록금을 내면 갈 수 있는 대학의 이야기거든요. 왜? 189개 다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면 가고 싶은 대학은 어떻게 되냐고요. 맨 밑에 한번 볼까요? 이래도 내신 이야기를 하신다면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부모님들이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신이 초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8%만 뽑습니다. 내신 100% 전형이거든요. 내신을 성적을 쭉 돌리는 겁니다. 좀 이따 성적을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요 서울에 있는 서너 15개 대학을 쭉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이상한 주문 있죠? 방송에서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주문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문에 쭉 정리를 해보시면 제일 중요한 전형이 뭐라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요. 여전히요. 고1도 마찬가지고요. 중3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재학생 합격률은요. 제일 낮은 대학이 80%입니다. 제일 낮은 대학이 80%입니다. 높은 대학은요. 95%입니다. 학종으로 오는 학생들 중에서 재학생의 비율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시 아까 말씀드렸죠. 29.5%입니다. 주요 대학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고민의 여지가 좀 있으셔야죠. 논술이요. 아까는 3%대였는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10%대입니다. 무시하기 어려운 전형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1학년 밑으로는 논술이 거의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차츰 점차적으로 없애는 거기 때문에 뭐 어쨌든 조금 남을 겁니다. 연세대가 끝까지 버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응원해 줍니다. 열심히. 그렇죠. 재학생들이 뒤늦게 공부한 학생들이 길을 열 수 있도록 끝까지 버텨달라고 제가 연대 입학사정관 볼 때마다 부탁을 하거든요. 아무 힘도 없을 텐데. 근데 어쨌든 논술 없어집니다. 차츰 없어지고요.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는 완전히 없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없어졌습니다. 특기자 전형 거의 대부분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갈 수 있는 방법 학종, 수능, 내신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대학을 보내고 싶으냐를 정하시는 순간 내가 뭘 해야 되지가 딱 정해집니다. 내신에 완전 올인한 학생은요. 아까 보셨던 거기 가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신으로 뽑는 대학은 어딜까요?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이요. 1000명 단위로 뽑습니다. 1000명 단위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40%가 나오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요. 근데 내신을 열심히 준비해서 나는 내신으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가겠다. 좀 힘듭니다. 한 학교에서 1명, 2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두 가지 카드밖에 안 남죠? 정시냐? 학종이냐? 보겠습니다. 난 뭘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1학년 학생들은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1학년 아니요. 지금 중3이요. 지금 1학년은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중3 학생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과를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테니까 정시가 40%, 수시 2월까지 해서 45%, 제가 바라기 주요 대학은 43% 정도 선에서 끊길 것 같거든요. 43% 정도 선이고요. 학종이 44, 45, 46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차근차근 봅시다. 우리 아들, 딸이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전형별로 한 번씩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요. 이건 저 데이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별로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데이터를 쏟아내야겠다. 올해 서울대학교를 간 학생들 중에서 재수생의 비율입니다. 일단 이 비율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서울대학교가 22.5%입니다. 정시가. 근데 수시 2월까지 하면 27%였거든요. 올해 들어간 학생, 지금 시험 치는 학생들 말고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정시로 서울대를 간 학생이 27%입니다. 그중에 그 27%를 보고요. 재수생이 전체 13만 명이었고요. 재학생이 45만 명이었어요. 근데 비율은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대 54%입니다. N수생의 비율이요. 그 다음에 연대입니다. 58%요. 고대요. 64%요. 공통적인 면이 있죠. 뭘까요? 늘어나고 있네요. 올해 고대는 제 생각으로는 올해 고대는 70% 넘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연대나 서울대도 60%대를 훌쩍 넘어서기 시작할 거거든요. 내년엔 더 심해지겠죠. 올해는 좀 더 올해가 초강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국어 때문에 쫄딱 망한 최상위권이 이를 부득부득 갈았거든요. 국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더 높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늘어납니다. 그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재수생 늘어나고요. 옛날 재수생과의 차이점은요. 요즘은 상위권 재수생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너무 과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보시면 저 인간 뭐냐 뭐 이러면서 절 공격할 수도 있지만 전부 다 손을 내려놓으시고 차분하게 이건 뭐냐면요. 그 2018학년도에 고3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요. 3월, 6월, 9월 수능 4개의 시험을 다 본 학생, 재학생만 봤습니다. 재학생 전체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문과입니다. 국나사니까 국어, 수학나, 사회탐구 두 과목. 100분이 평균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100점 만점의 평균이 얼마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맨 앞에 보시면 98이면 100점 만점의 평균 98입니다. 재학생 최상위권이요. 이 아이들이 수능에서 어떻게 받았냐면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절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됩니다. 1등급 최상위권인 아이들이 실제 수능에서 1등급이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6월달 누가 들어옵니까? 재수생이요. 처음 등장하죠. 9월달이요. 대학 잘 다니고 있던 놈들이 성대, 서강대, 한양대 다니고 있던 놈들이 갑자기 저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왜? 방학인데 안 놀고 뭐하냐? 저 반수하려고요. 야, 네가? 한양대학교 갔잖아. 네. 왜? 그냥요. 한 번 더 해보려고요. 전 이 말에 되게 상처받거든요. 제가 그 놈을 보내기 위해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수능을 본답니다. 반수하는데 8월 9월이죠. 8월부터 되니까 8월, 9월, 10월, 11월 수능 딱까지 하면 7월 중순이나 말쯤 시작한다면 4달이고요. 대체로 학원비가 1,200만 원 정도 듭니다. 얘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한번 해보려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1,200만 원 한번 써보려고요. 이런 네가 부모가 아니라서 이런 짓을 하는구나 막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재수요. 정말 적게 들면요. 얼마 들까요? 그냥 일반적인 재종반, 재수종합반 보내면요. 1년에 한 2,500 정도 듭니다. 재수 돈 없으면 못합니다. 근데 제대로 된 걸 보내면 4천만 원 들거든요. 근데 지금 재수생을 양산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재수를 못하는 아이들은 가난한 아이들밖에 없거든요. 너무 답이 선명한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애들이 서강대, 성대, 한양대 애들은요. 공부를 4달만 해도 성적이 오릅니다. 그게 더 짜증나요. 그래서 9월에 재학생들을 밟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능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만명이 등장합니다. 부모님들 나이 연세로 말해서 이야기를 하면 절에서 공부하던 사람들.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산을 합니다. 책 짊어지고 막 하산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세대로 말하면 군대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작년에 군대에서 공부해서 수능 만점자 1명 나왔죠. 요즘은 좀 그렇게 됩니다. 세태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요. 96에서 98%는요. 1등급에서 항상 1등급에서 놀던 재학생들 중에서 항상 1, 2학년 때 항상 1등급에서 놀던 아이들입니다. 한 번도 2등급에 떨어진 적이 없고요. 2등급이 떨어지고 나면 막 제가 오늘 시험을 망쳐서 세상에 2등급밖에 못 받았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제 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도 수능에서 떨어집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2학년, 1, 2학년 때까지 환경평가에서 내가 진짜 1등급만 받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이야기하는 2등급 제일 최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요. 한 번도 1등급의 문을 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끊임없이 좌절하는 그 아이들의 성적이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공통점이 나왔죠? 떨어진다. 왜 떨어질까요? 아까 처음 사진을 기억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정시, 아들내미 딸내미가 예비 고3입니다. 예비 고2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요즘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고 이번 내신은 망했어. 그러니까 난 정시 파이터가 될래. 대학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시 파이터의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16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있냐 안 앉아있냐입니다. 의자에 앉아있으면 얘는 정시 파이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왜요? 경쟁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따끈따끈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번 수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표준 점수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주요 대학들은 수능에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중하위권 대학은 100분위 평균,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 있냐를 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과, 수학나, 이과 수학, 문과 수학입니다. 재학생들 성적입니다. 재학생들의 평균, 표준 점수 평균입니다. 그래프가 밑에 와 있죠. 재수생들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위에 있겠죠. 표준 점수가 10점에서 15점이 차이 납니다. 재학생들과 재수생들이요. 15점, 10점 차이에서 15점이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대학 7개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이야기죠. 압도적인 우세를 보입니다.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이건 더 심해집니다. 하위권은 비슷하거든요. 하위권 9등급까지 갔을 때는요. 보여드릴게요. 국어입니다. 제가 너무 잔인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국어입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재학생은요. 정말 짠 듯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이렇게 비율상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원래 의도한 바거든요. 이게. 근데 재수생들은요. 이렇게 됩니다. 완전 앞쪽으로 싹 쏠렸죠. 똑같은 9등급인데 비율이 낮습니다. 재수생들이요. 수학과형 이과 수학입니다. 제가 참 아까 국나사만 보여드리고 국가사는 안 보여드렸잖아요. 마음 아프실까봐 안 보여드렸어요.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과는 더 심하거든요. 이건 이과 수학이고요. 이과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앞에 보시면 되게 독특한 그래프가 하나 나왔죠? 의대 가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과 수학입니다. 올해 문과 수학이 역대급 난이도였거든요. 진짜 피눈물 흘린 학생들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좀 독특하게 나왔습니다. 재수생들은 수학에서 문과에서도요. 수학에서는 절대 안 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수를 한다 안 한다를 구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문과에서 뭐냐면요. 수학입니다. 되게 웃긴 나라죠. 문과에서 수학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과에서도 수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뭐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비율상으로 딱 얘기하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시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정시는 정말 어렵습니다. 수능 귀신들이 있거든요. 수능만 목적으로 수능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학생들이 전국에 이제 지금 2학년 학생들은 16만 명 정도가 될 겁니다. 수능 귀신들 16만 명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어디로 갈지. 학생부 교과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게 마음이 아프시죠? 네, 한양대 자료고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가운데서 차이 나는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0.3, 0.4 정도 차이 납니다. 파이낸스 경영이랑 미래자동차학과는요 4년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등록금 없어도요 대학 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1.02만 만드시면 됩니다. 30개 과목 중에서 2등급 2개만 만드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1등급. 11111111111 본 적도 없으시죠? 네, 보고 싶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다는 얘기죠. 학교에서 한두 명. 근데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파이낸스 경영이나 미래자동차학과를 간 1점대 아이들, 1.0X대의 아이들, 1.0도 있거든요. 믿기지 않겠지만 1.0도 있습니다. 보신 적은 없으시죠? 친구 건너에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은 듣습니다. 전 딱 한 명 봤거든요. 20년 교사 생활 동안 딱 한 명 봤습니다. 강남에 있는 자유령 사립고의 여학생, 여고의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예체능 포함한 전과목 1등급. 와, 되게 화난 거 뭔지 아세요? 그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선생님, 저 서울대 의대 갈 수 있을까요? 꺼져. 이렇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쉽지 않습니다. 정말이요. 30과목 중에서 2등급 2개 정도, 2개나 3개 정도예요. 1.0도 있거든요. 그 다음 질문이요. 1.0, 1.02, 1.07이 왜 한양대를 썼을까요? 여기에 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한양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도적인 내신 귀신들이 전국에 있는 1.0짜리들이 수능 최저를 맞출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로 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절대 아닙니다. 1등급을 목표로 아니라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걸 목표로. 재학생들은요.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합 4, 그러니까 2개 영역의 수능 영역에서 2개 영역에 2, 2만 맞추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자격이 주어집니다. 합격은 모르겠고요. 자격은 주어집니다. 일단 자격만 갖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정시 끝냈고요. 내신은 귀신들이 사는 곳이고요. 수능도 귀신들이 있고요. 문제 푸는 기계들이요. 이 정도 아이들은요, 저보다 문제 푸는 속도가 빠릅니다. 저는 선생님들은 5만 가지 상황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거든요.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존재를 하니까. 근데 얘들은요, 그냥 기계입니다. 찍찍 이러고 끝납니다. 야, 아유 선생님, 이건 4초에 해결해야 돼요. 찍찍. 학생부 종합입니다. 되게 제가 학생부 종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부모님들을 드릴 때마다 되게 불편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언론이 만들어 놓은 허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깜깜이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만 이야기들이 되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학종은 쌤 제가 아들내미 딸내미가 지금 예비 고3인데요. 학종은요 이미 늦었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쯤 만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얼마든지 좋은 대학 보냅니다. 지금쯤 만난 학생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을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학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 한번 볼게요. 자, 옆에 있는 아들, 딸 손 한번 잡아주시고 머리 한번 쓰다듬으시고 자, 이제 서울대 가자. 상 몇 개? 108개. 이야, 네가 지금까지 받은 상 몇 개? 충격적이군요. 108개래요. 아들내미, 딸내미, 사촌까지 다 합쳐도 108개가 안 될 텐데. 108개의 상장을 받아야 되고요. 봉사활동은 489시간을 해야 된대요. 이게 도대체 며칠일까요? 이런 기사를 보니까 학종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 기사를 쓴 사람은 되게 무식한 거예요. 왜요? 질문 몇 가지만 던지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들. 내 아들, 내 딸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 고등학교 1학년 예비 고1이고 예비 고1이고 예비 고2고 예비 고3이라면 학종형 인간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좋은 대학 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가 지도한 학생들이요. 대학을 좀 잘 갔거든요. 대체로 다 제가 지도하면 좀 잘 가는 편이라서 대학을 좀 잘 갑니다. 왜 웃으시죠? 이건 비웃음인가? 근데 어쨌든 제가 올해 고대를 쓴 학생,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고대를 쓴 학생이 4명이고요. 그 4명이 전부 다 붙었습니다. 근데 내신이 2점대 후반이에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1점대도 떨어지고 2점대 초반도 떨어지거든요. 아냐 모르냐의 차이입니다. 알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이 너무 많네? 고대 쓰자. 이러니까 떨어지죠. 그죠? 몇 가지 질문만 던지시면 돼요. 학종형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오늘 기왕에 오셨으니까 제가 아들내미 딸내미 좋은 대학 보내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부하라 소리 절대 하지 마십시오. 스님 무슨 말을? 졸고 있던 남학생이 갑자기 깼습니다. 고마워. 공부하라 소리 하지 마세요. 왜요? 부모님이 공부하란다고 해서 얘들이 할까요? 참 착한 아들 두셨군요. 안 합니다. 왜요?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어느 시점이냐면요. 놀고 있는 걸 쳐다보다가 여기까지 화가 올라가지고 공부해! 맞으시죠? 그러면 아들내미 딸내미가 진짜 막 인성이 완벽한 인간이라서 어마마마 제가 정말 잘못했사옵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하겠사옵니다. 이러면서 싹 들어가서 일어나서 살포시 문을 닫고 집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그런 학생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한다고! 쾅! 들어오지 마! 공부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얘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을 기준으로 학생 11년 차입니다. 직장 생활 다 해보셨죠? 네. 직장 11년 차에 11년 차의 직장인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장님이 있을 땐 열심히 하죠. 그죠? 부장이 쳐다보고 있는데 공부 안 해요? 일 안 해요? 일 해야죠. 학생이 똑같아요. 프로 학생러. 학생이 직업이에요, 얘들은. 11년 동안 학생 짓을 했다고요. 11년 동안 공부한 척 했다고요. 기술이 압도적입니다. 부모님 못 찾아내세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요.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 아이를 화가 나시잖아요. 이 딸을 쳐다보면 진짜 짜증이 나시잖아요. 질문을 하십시오. 계속 이것저것 계속 물어보세요. 대답 못 하잖아요. 방법을 좀 쓰세요.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는 한은 대학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갈 방법이 없어요. 대학을. 맞잖아요. 정시 안 돼. 내신 안 돼. 어떻게 할 거예요? 재수?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진짜 이게 별로 부모님들이 잘 안 와닿으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몇 학년이에요? 중3이요. 중3 여학생입니다. 학원 언제부터 학원 다녀요? 끊었어요? 네, 학원을 끊었다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요. 언제 학원을 가냐면요. 아세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갑니다. 왜요? 수학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든요. 1, 2, 3학년 때까지는 천재인 줄 아셨죠? 영재학원 찾아다니고 뭐 그랬었잖아요. 4학년 때 진실이 밝혀집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원을 보내는데 대체로요. 수학 한 과목만 생각을 해볼게요. 수학 한 과목만 생각을 하면요.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일산은 사교육이 조금 발달해 있긴 하니까 한 30만 원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1년에 360만 원이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8년이요. 360만 원 8년이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란 돈을 쏟아붓고요. 그 성적 나왔다고요.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쏟아붓고요. 이번 내신 등급이 그게 나온 거예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공부를 했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공부한 척한 거죠. 속으신 겁니다. 프로 11년 차에게 속으신 겁니다. 놀랍게도 학부모님도 학부모 11년 차거든요. 근데 우린 여전히 아마추어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세요. 보일 때마다 계속 질문을 던져보시면 됩니다. 자, 질문 던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부모님들, 학생들 똑같이요. 서울대 수시 합격자 스펙이 상장이 108개입니다. 그러면 서울대를 수시로 들어간 학생들 중에서 상장이 100개를 넘는 학생은 몇 명일까요? 질문 1번. 찾아보시면 돼요. 몇 명일까요? 맞추면 제가 공부법 책 드릴게요. 2명. 누구십니까? 네. 2명입니다. 103개 한 명 더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러면 이 기사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2명을 위한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뭘까요? 그 다음 질문이요. 그렇다면 서울대를 간 학생들 중에서 수상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 볼까요? 몇 개요? 30개요. 자, 여기서 질문. 상장을 108개를 받고 서울대를 간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근데 평균이 30입니다. 그러면 상장 빵개, 통계상으로 말해요. 상장이 없는 상태, 빵개인 상태에서 서울대를 간 학생은 통계상 몇 명이 나와야 됩니까? 2명이요. 그래야 30이 되거든요, 평균이. 그러니까 이 기사에 숨겨진 의미는 뭐라고요? 서울대는 상장이 없어도 갈 수 있구나. 다시, 서울대는 상장을 보지 않는구나. 솔직하게 그렇다니까요.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결과입니다. 이런 거에 속는 한 학종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학종에서 선발하려고 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겠지만 학생들도 학종은요,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학종은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남학생 혹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저기 몇 학년인지 잘 모르겠지만 남학생? 네. 학종은 시험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선물 주세요. 네. 시험입니다. 왜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 질문.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수능 공부합니다. 학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학종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떨어지죠. 전형을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합격을 해요? 전형을 공부를 해야 합격을 하죠. 기사를 저렇게 공부 안 하고 무식하게 쓰는데 어떻게 학종을 알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출발점이 뭐냐면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하냐는 겁니다. 대학이 뽑고 싶어 하는 학생은 이런 학생들입니다. K대학이요. K대학은 그 K대학입니다. 부모님도 아시고 저도 아는 그 K대학. 네. 제 아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이라서 갖고 온 거 아니고요. K대학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뻥치고 있네, 거짓말쟁이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는 학생이요? 그런 완벽한 학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K대학을 갖고 왔냐면요, 이것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학에서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학이 뽑고 싶어하는 학생은 누구라고요?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대단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딸, 내 아들을 K대학을 보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졸업 후에 K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 같은 학생처럼 보이기만 하면 돼요. 지금 당장은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질문 잘하셨습니다. 여기 어머니한테 책 한 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빛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빛내게 해요? 1번 내신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수능을 잘 봐서 빛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시요. 그러면 학종은요? 학종은요? 이런 학생이 대학을 빛낼 수 있다라고 대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린 평가 요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서울대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적 호기심을 가진 아이를 만드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묻고 해결해가는 학생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학이 뭐라고 한다고요? 아, 우리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런 학생을 우리 뭐라고 그러게요? 제가 이거 보여드렸더니 학생들은 이런 학생을 뭐라고 부르게요? 펭수요. 펭수 10살이라서 아직 대학 못 갑니다. 특기자 전형도 해당 없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우수한 학생이요.
질문. 우수한 게 뭘까요? 여기에서 핀트가 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교수가 생각하는 우수함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러니까 학종이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건 밀어봐야 대학은 안 봅니다. 대학은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이 있어요. 그 우수함을 갖추면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학인 전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업, 이거 제가 그냥 이름 붙인 거라서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그냥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놨어요. 인정. 근데 중요한 건 이 대학이 생각하는요. 예를 들어서 성실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실함이랑 대학이 생각하는 성실함은 다르다고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학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게 학종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이제 보여드릴게요. 학종의 평가 요소를 제가 학, 인, 점, 발 이건 진짜 중요한 단어라서요. 부모님들이랑 학생들 한 번만 해주세요. 시작. 우리는 우리의 우수함을 이 네 가지의 단어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한국 교육의 치명적인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뭐냐면요. 학, 인, 점, 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꼭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 딸, 내 아들은 꼭 이렇다고 생각해요. 저기요. 그런 학생 본 적 없습니다.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을까요? 이런 학생을 뽑습니다. 어떤 학생이요? 이런 학생이요. 학업 역량에 특화되어 있는 학생. 그게 아니라면 학업 역량과 인성이 특화되어 있는 학생. 그게 아니라면 전공적 합성이 매우 뛰어난 학생. 그 학생 내가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줄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 학교를 빛낼 수 있겠네. 이게 대학의 입장입니다. 제발 네 가지를 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의 역량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늘 당장 학생부를 보시고요. 내 딸, 내 아들은 학, 인, 점, 발에서 어디에 포커스가 찍히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거 찾아내시면 대학을 보낼 1단계를 완성을 하시는 겁니다. 와, 선생님 네 가지가 다 있는데요? 없습니다. 그건 착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 집에 가서 네 가지를 다 찾게 돼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학업 역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꼭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신 성적 자꾸 생각하세요. 내신 성적이 우수함 보는 전형을 우리 뭐라고 했죠? 교과 전형이요. 객관식 시험을 얼마나 잘 풀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보는 시험 뭐라고요? 정시요. 여기서 학업 역량은 뭘까요? 수학 능력이요. 대학에 가서 얼마나 너 스스로 학문을 닦을 수 있니? 수학 능력이요. 그걸 보여주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세 번째 겁니다. 저는 세 번째 걸 사랑하거든요. 저는 제가 찍어서 학업 역량으로 찍는 모든 아이들은 세 번째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할 때 뭘 준비하냐면요. 학생부에 새로운 지식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학교 프로그램 아니고요. 동아리 활동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학생부에 보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걸 쭉 읽으면 입학사정관대로 교수님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아, 우수하구나. 학업 역량이 뛰어나구나. 이거는 조금 학종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이해하시면 되게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BC 입학사정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입학사정관이 각각 100개씩 들고 갑니다. 똑같은 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자, 우수한 학생 뽑아보세요. 학, 인, 점, 발. 물론 그 전에 사전 세미나하고 교육 철저하게 받습니다. 우리의 우수함은 이거야. 이렇게 해서 봤거든요.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20개, 예를 들어서 20개 뽑아옵니다. ABC 입학사정관이 공통적으로 뽑은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은 1단계 통과합니다. 왜? 우수함이 3명에 의해서 검증됐잖아요. 이걸 상호주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학문적인 용어로는 상호주관성이 증명이 됐거든요.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은 패스. 걔들은 면접에서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시. 누가 보더라도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혼자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주기만 하면 학업 역량이 우수한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저한테 자꾸 내신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 제 딸은요. 성적이 이랬습니다. 훌륭하죠. 누가 더 훌륭할까요?
내신 2.0과 내신 2.5 누가 더 우수합니까? 당연히 B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A라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출제자는 그런 의도 없습니다. 2.0이 우수하죠. 어디에서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요. 정시에서요. 학종에서는요? 글쎄요. 왜냐하면 입학사정관은 등급을 안 보거든요. 등급 데이터는 오류가 엄청 많은 데이터입니다. 왜요? 이런 오류 있죠. A 학생은 4등급으로 들어와서 3학년 1학기 때 1등급으로 끝냈습니다. B 학생은요? 1등급에서 시작, 입학할 때 1등급. 우와, 기대주. 우리의 희망! 이러고 있는데 끝날 때 4등급으로 끝났습니다. 누가 우수한 학생입니까? A 학생이에요. 대학은 이걸 본다니까요. 그래서 대학이 성적을 확인하기, 내신 성적을 보기 위해서 등급을 보는 입학사정관은 한 명도 없습니다. 뭘 볼까요? 이수자 숫자. 성적 추이는 어떠니? 기타 과목 등급은 어때? 등급 코스는 어떻게 만들어졌지? 심화 과목은 얼마나 이수했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신 성적을 분석하는 겁니다. 게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요, 선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이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300명, 200명 몰아넣는 과목에서는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는데 20명에서 1, 2, 3, 4, 5, 6, 7, 8, 9등급이 나와야 된다고요. 30명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 과목이 정말 많거든요. 점점 내신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등급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민하실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또 리얼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죠. 갑과 을 학생이 있습니다. 누가 우수한 학생일까요? 갑이요. 당연하죠. 여기서 을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갑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원점수 데이터를 봅니다. 몇 문제 차일까요? 한 문제예요. 실력일까요? 실수일까요? 알 수 없음이에요. 실력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측정 불가. 그러니까 평가를 이걸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수를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건 교과 전형이요. 수능이요. 실수하더라도 학업 역량이 있어? 인정해 줄게. 그럼 대학에서는 도대체 선생님 내신은 어떻게 보나요? 제가 대학에서 보는 방법을 하나 훔쳐왔습니다.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원자 전체의 내신 평균이요. 그리고 동고교로 나와 있죠? 그건요. 그 고등학교, 지원자가 있는 고등학교에서 지원한 모든 학생의 내신 평균이요. 이걸 입학사정관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평균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제 뭐 봐야 됩니까? 그러면 지원자의 내신이 어떤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학업 역량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겁니까? 수학에 포커스가 되어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컴퓨터 화면에서 누릅니다. 수학 누르면요. 수학과 관련된 활동이 쭉 뜨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게 검증이 되면 이 학생은 우수한 학생이 되는 거죠. 인성입니다. 이제 인성입니다. 인성을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저희 딸 되게 착해요. 저희 아들 진짜 공부를 못하는데 착해요. 뭐 이렇게 다들 착하대요. 저는 학교에서 착한 학생을 별로 못 보거든요. 이게 괴리감이 되게 커요. 이런 것도 있죠. 선생님, 저희 딸이 학교에서 그렇게 애교가 많다고요? 집에서는 저랑 말도 안 하는데요? 이거 되게 많아요. 부모님들이 못 보는 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착한 학생 극히 드뭅니다. 요즘 애들은 대부분 다 이기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착한 학생을 찾는 게 되게 힘듭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바꿔볼게요. 부모님들이 입학사정관들이고 교수예요. 이 아이가 잠깐 졸았지만 지금은 이제 정신 차리고 잘 듣고 있어요. 이 아이가 너무 착해요. 뽑으실래요? 안 뽑으실래요? 아버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죠? 뽑으실까요? 안 뽑으실까요? 안 뽑습니다. 어떤 대학이 착하다고 뽑습니까? 그런 대학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안 뽑습니다. 왜요? 뽑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열심히 한 거랑 잘한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왜 착각하시냐고요. 휴머니티가 아니에요. 퍼스널리티라고요. 퍼스널리티. 네가 어떤 개인적인 특성, 그 특성이 얼마나 우수하니. 이게 인성의 핵심적인 역량이에요. 아까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봤죠?
그러니까 인성 영역에서 평가받는 건요. 공통적으로 이 학생이 진짜 캐릭터가 독특하네, 캐릭터가 우수하네. 이러면 인성에서 우수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네 번째 겁니다. 이 학생의 학생부를 보니까요. 어려운 상황이 생겼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일관된 모습, 퍼스널리티를 정확하게 보여주더라. 그게 기록되어 있으면 이 학생은 인성이 우수한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학인 전발 중에서 합격시킨 학생이 가장 좋은 게 인성입니다. 왜? 그 대신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소개서 쓰고 이럴 때 제발 착하다는 이야기 적지 마세요. 저는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고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라고요. 대학은 퍼스널리티를 보려고 하는데 우린 자꾸 휴머니티를 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세 번째가 제일 심각한 겁니다. 학인 전발 중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거예요. 전공적합성이요. 들어보셨죠? 전공적합성이라는 단어 워낙 유명한 단어라서요. 대학이 진짜 쓰기 싫어하는 단어거든요. 전공적합성이요. 진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전공은 많아봐야 30개입니다. 대학의 과는 몇 개쯤 있을까요? 수백 개예요. 전공적합성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못 나타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단어는 계열적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전공적합성이 아니고요. 정확한 단어는 계열적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식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나는 병원에 가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봉사활동 뭐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해야 되나요? 병원에 가야 된대요. 병원에 가서 고등학생이 뭘 할 건데요? 병원에 봉사활동 가본 학생? 없네요. 뭐 할까요? 저는 병원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고등학생을 봤거든요. 뭐 할까요? 잡담, 청소. 너 병원에서 뭐 하고 왔니? 저 문서 정리하고 왔는데 타이핑하고 왔는데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청소를 잘하는 능력, 문서 정리 잘하는 거, 잡담을 우수하게 하는 거. 웃기고 있네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전공적합성을 가지고 오냐고요. 그러니까 학종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공적합성은 계열적합성이고요. 이 계열적합성은 반드시 능력으로 표현됩니다. 능력.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스카이에 진학한 우수한 학생들 가운데서요. 댄스 동아리, 축구 동아리, 야구 동아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그럼 걔들은 전공적합성이 뭔데요? 걔들은 댄스 동아리 안에 무용학과 갔을까요? 아니요. 경영학과 보냈는데요. 걔들은 어떤 전공적합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겠냐고요. 올해 제가 연대를 보낸 학생이요. 연대 활동부서로 들어간 학생. 이 학생 땡땡땡. 1학년 댄스 동아리, 2학년 댄스 동아리, 3학년 댄스 동아리, 자율 동아리, 연합 댄스 동아리. 정말 땡땡땡. 생각할 때마다 열받는 3학년 때 만났거든요. 3학년 때 만나가지고 야, 너 동아리가 와 멋있다. 멋있죠. 제가 지금 20년 동안 본 학생 중에서 춤을 가장 잘 추는 그 학생, 여학생. 진짜 잘 춰요. 춤에 미쳐서 하는 여학생. 진로 희망이 패스트 패션 CEO예요. 야, 질문. 이거 똑같이 그냥 생뚱맞은 질문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들. 똑같이 질문해 보세요, 집에 와서. 야, 패스트 패션 CEO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필요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니? 얘기해봐. 뭘까요? 패스트 패션의 방점을 찍느냐, CEO의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이 학생은 패스트 패션을 찍었습니다. 패스트 패션, 유행을 선도하는 패스트 패션이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창의성이요. 그럼 이 학생은 창의성을 어디에서 증명할까요? 땡땡땡에서요. 남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공연기획 능력, 남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안무. 그게 계열적합성이에요. 그게 전공적합성이라고요. 그걸 보여주면 압도적으로 합격을 해요. 발전 가능성입니다. 학인 전발 중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항목입니다. 왜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들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현재는 너무 보잘것이 없습니다.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잠재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그 학생 찍고요.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 겁니다. 무조건이요. 해보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도전해보세요. 이거 해가지고 대학 떨어진다, 학종에서 떨어진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요? 이건 한계를 발견했을 때 그 학생이 자기의 한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입니다. 그걸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발전 가능성을 찍고 갑니다. 제 아들은 발전 가능성, 잠재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뻥치고 있네. 증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증명해 주셔야죠. 증명하는 방법. 학교의 문제점. 고등학교의 문제점이 없는 고등학교 따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든 고등학교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요, 대학을 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들이 널려 있다고요. 지금 해보세요. 혼자는 힘드니까 팀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팀을 구성해서 한 학기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탐구활동을 하면 됩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네요. 선생님, 근데 학교가 너무 강력하게 저항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인정. 도전 정신을 인정. 합격. 실패하고도 붙은 애들 엄청 많아요. 학교의 문제점을 좀 직접적으로 찍기가 문제되세요? 그러면요, 고양시의 문제점을 찾으세요. 덕양구의 문제점을 찾으세요. 왜 저기 있는 저 가로수는 죽어가고 있지? 내가 해결해 줄게. 고려대. 제가 보낸 애들이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요. 왜 신호등 체계는 여기서 이렇게 꼬여 있을까? 연대. 안 될 것 같으세요? 얼마든지요. 대학 갈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문제점 찾는 프로그램이 이제 대표적인 ROH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팀별 활동을 하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학교의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거 방과학교로 진행되는데요. 방과학교 다 아시죠? 고등학교 1학년 입력 안 됩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목숨 걸고 하거든요. 왜요? 이거 한 학생들은 대학을 전부 다 잘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학기 초에 모집해가지고요. 절반 팀 날려버립니다. 절반 팀은 떨어뜨려요. 그 논문으로 이야기한 프로포절 같은 걸 하거든요. 제가 이런 걸 연구하고 싶습니다. 넌 수준이 떨어지는데? 아웃. 그리고 중간 한 3주쯤 지나고 난 다음에 중간 발표 시키거든요. 중간 발표 때 애들이 99% 올립니다. 학문으로 완전히 까버리거든요. 너희 새끼 공부 안 한 티를 이딴 식으로 낸단 말이야. 공부해! 이러면서 막 쌩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게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문제점이 있으세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욕하지 말고요. 욕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욕한 거 바꾸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학종이거든요. 여기까지 커트해 주시면 됩니다. 고등학교에서는요, 자꾸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율활동의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왜냐하면요, 대학은 개인만 쳐다보거든요. 학교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어떤 우수함을 가졌느냐. A 프로그램이 우수한데 그래서 제가 제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이 동아리 진짜 유명한데 제가 못 들어갔어요. 막 엉엉 웁니다. 왜 울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건데요. 그 동아리에 있는 학생이 모두 다 우수할까요? 웃기고 있네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고등학교의 관점에서 내지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고요.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프로그램 옆에 학교에 똑같이 있어요. 개인이 어떻게 우수해졌냐, 포커스라는 사실이에요. 학종은 평가 방식이 크게 이제 그 횡단평가와 종단평가로 나누어지거든요. 횡단평가를 통해서 이제 크로체크가 계속 됩니다. 이게 되게 정교한 전형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정교한 이유는 이게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 요소를 쭉 보시면 횡단평가를 보시면 1년 동안 이 학생이 한 걸 전부 다 크로체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수업 시간에 발표 수업 되게 많이 합니다. 발표 수업 많이 하죠. 그래서 막 이런 발표를 해서 엄청 우수하네. 교과서에 되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입학사정관은요, 선생님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수하겠구나라고 생각할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왜요? 증명해야죠. 그럼 이 학생이 이 주제를 발표했어? 그러면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볼까요? 독서로 넘어갑니다.
그 주제와 관련된 주제 있네. 그럼 이 학생이 연구하고 발표한 거고요. 독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네이놈에서 긁어가지고 발표한 거예요. 그럼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발표는 의미 없는 발표가 되는 거예요. 크로스체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크로스체크의 결과 이제 종단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종단평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까지 정말 엉망으로 살았는데요. 그럴 수 있죠. 학점 준비 안 했는데요. 남학생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학생부에 어떤 변화가 딱 나타나잖아요. 입학사정관이 거기에 포커스합니다. 그때 이후에 이 학생의 삶이 확정적이기만 하면 돼요. 그 전까지, 각성을 하기 전까지의 학생부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건 그 학생이 인생의 결단을 하고 변화하기 전의 경험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를 하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학생부에 변화가 발생했어?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변화를 어떻게 끌고 갔느냐를 본다라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쯤이 진짜 중요합니다. 학생부 2학년 2학기 학생부를 깔끔하게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3학년 1학기 때 그 변화를 확정짓기만 하시면 돼요. 중단평가의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땡땡땡 이야기입니다. 땡땡땡 창의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일반적인 학생부의 종합 의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학생부를 봅니다. 어떻게 봐요?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1학년 때 차별화된 도전했고 창의적 아이디어 동아리 활동을 해서 창의성을 2명의 선생님이 검증했네요. 그럼 이제부터 뭐가 들어가냐면 사진 찍으셔도 크게 상관없.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략이 들어갑니다. 야, 땡땡땡 이리 와. 너 창의성이 되게 중요하니까 오늘부터 뭘 하냐면 수학 문제에서 해설지에 없는 방식으로 문제를 하루에 한 문제씩 수학 선생님한테 질문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너무 귀찮아하던데요. 괜찮아. 귀찮으면 사랑의 표현이야. 이러면서 하루에 한 문제씩 수업 끝나고 선생님! 오늘 수업 진짜 좋았어요. 형식적인 멘트. 그 다음에 선생님, 근데 오늘 이건 제가 이렇게 풀어봤는데 괜찮을까요? 한 달이면 됩니다. 한 달이면 20문제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20문제를 해설지에 없는 풀이 방식으로 질문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학생의 수학 성적이 확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학종, 이거 교과서 득 적을 때 뭐가 생각날까요? 이 인간이 나한테 와서 미친 듯이 질문하던 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적어주실까요? 새로운 문제 풀이 방법을 끊임없이 시도해서 날 귀찮게 하고. 그러면 뭐예요? 창의성이 증명이 된 거죠. 완벽하게 증명된 거죠. 그러면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쓰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서울대 사례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학 내신 2.4 정도 되겠네요. 2.4 정도. 부산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학 내신 2.4의 이과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왜 서울대를 갔을까요? 이 학생은 미친 듯이 질문했거든요.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 지금 아로리 웹진에 탑재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아로리 웹진 오늘 들어가 보세요. 서울대 합격생들의 학생부가 63명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쭉 분석하시면요. 서울대 보내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학생은 왜 갔을까요? 왜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지적 호기심과 지적 성취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2.0 떨어지고 1.7 떨어졌는데 지가 붙은 거예요. 불가능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부모님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하셔야 될 질문입니다. 남학생들 게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질문하세요. 게임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프로게이머예요, 애들은 이미. 그렇죠. 십몇 년 동안 게임을 하고 있던 애한테 갑자기 게임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열심히 게임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실 가는 거 90%가 PC방에 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나라 PC방이 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놀랍게도 독서실도 잘 되고 PC방도 잘 됩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없거든요. 돈만 내고.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 돈이 아니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던지세요. 게임을 좋아하는 그 아들한테 그 게임에 대해서 같이 해보세요. 아버님들. 아들이랑 게임 같이 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질문 자꾸 던지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게임 스토리 메이커 만드시면 돼요.
왜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게임 작가 만드시면 돼요. 왜 그게 문제죠? 축구 좋아하잖아요. 미친 듯이 축구 좋아하잖아요. 그럼 트레이너 만들면 되죠. 헤드헌터 만들면 되잖아요. 왜 고민을 하세요? 하지 마라가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서 네가 무엇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질문을 자꾸 던지시면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의 자율활동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렇게 학생부가 막 채워져 있거든요. 엄청 많이 채워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입학사정관 눈에는 이것만 보입니다. 나머지 글자는 어디 갔을까요? 복사해서 붙여넣기요. 그런 건 전부 다 빈칸으로 보입니다. 유사도 검색에 다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는 입학사정관이 이 학생을 우수하다고 평가할까요? 열등하다고 평가할까요?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알 수 없음이라고 평가해야 됩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음이라고 평가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평가 불가죠. 불합격. 한 60% 정도 될걸요? 전체 서류의 60% 정도 될걸요? 당장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친구랑 비교해서. 비슷한 성적대 아이들이랑 비교해보세요. 똑같이 돼 있습니다. 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제가 진행하고 있는 아까 그 100명짜리 프로그램의 노란색 부분은요. 100명 중에 1명한테만 적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1명이죠. 이거 읽고 난 다음에 되게 궁금하니까 입학사정관들이 클릭합니다. 그럼 그 앞에 내용이 복사한 내용이 보이거든요. 또 클릭합니다. 그럼 또 복사한 내용이 보입니다. 저도 복사하죠. 100명이 있으니까. 보라색 100명이요. 그 다음에 흰색 16명이요. 나머지 노란색 1명이요. 대학은 뭘로 평가할까요? 노란색으로요.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무조건 내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얘기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스토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대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학종에서 뭐 이러이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업에서 출발합니다. 학종이니까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수업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다 찍으셨죠? 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놈은 방과후 학교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갔냐면 서강대 붙었고 고대 붙었고 연대 붙은 놈이에요. 사실은 다 붙은 거죠. 6개 학종을 다 붙은 거죠. 네, 그 놈입니다. 방과후 학교에서 독서하고요. 궁금증을 가지고 자본주의 한계를 탐구하고요.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완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복지를 보완할 수 있는 자본주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 학생이 공유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뭐 하고 있냐면 지금 공유경제 붐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난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공유경제 붐이 잘 안 불어요. 근데 서울에서 뭐 하고 있냐면 따릉이라고 하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 따릉이를요 완전히 분석을 했어요. 완벽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거 보고서 썼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CEO가 되는 거죠. 자기 인생 목표. 과정이 완벽하죠. 그러니까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거예요. 질문 던지고 그 질문을 해결하고 탐구하고 해결하고 질문하고 해결하고 이 과정을 밟은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혹시나 의심을 가지실까 봐 제가 올 초에 이거 딱 보여드리면서 제가 서울대 지도한 학생입니다. 올해 서울대 100% 갈 겁니다. 라고 제가 방송에서 공언을 했던 학생입니다. 올해 지금 고3이고요. 제가 3월 달부터 분명히 서울대 갑니다. 100%. 붙었습니다. 왜요? 갈 수밖에 없거든요. 서울대가 원하는 인재거든요.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그 과정을 쭉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된다면 요거요. 학급 활동에서 실천하는 거야. 내가 아는 만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요게 대학이 요즘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책 읽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밑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한 번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독서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기의 의문점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주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책 읽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추천도서 찾고요. 막 서울대 추천도서, 고대 추천도서 찾고 막 난리가 납니다. 아니면 베스트셀러요. 아니면 전공도서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아무리 좁아야 못 읽습니다. 이거 서울대 이야기하면 이제 바로 다들 핸드폰을 꺼내셔서 이렇게 열심히 찍고 제가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막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스트셀러가 유지되는 이유예요. 장지글록에서 새 책 나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 세계의 절반을 굶주리는가. 보세요. 그렇고 주문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십니다. 뭐예요? 읽어. 서울대 간대. 아유, 그러니까 지금 위에가 똑같이 나오는 거죠. 무서운 나라죠. 근데 이거 서울대 지원한 학생들이에요. 지원한 학생이에요.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은요, 어떤 책을 읽었냐면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찍으실 필요 없어요. 내 아들하고 상관없는 거라고요. 자기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책이요. 나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내 인생에 영향을 준 책이요. 서울대 교수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서울대 지원한 학생들이 총 14,000권의 책 종류를 학생부 자소서 4번에 올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서울대는요, 놀랍게도 9,000권이 한 명만 읽은 책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고등학생들이 서울대 갔어요. 학종으로요. 근데 그 중에 나만 읽은 책이요. 그게 9,000권이에요. 뭘 보여주는지 아시겠어요? 자기의 깊은 부분이요. 자기 궁금증의 제일 밑바닥을 확인하는 책들이요. 문과 학생일까요? 이과 학생일까요? 당연히 이과죠. 그죠? 문과 학생입니다. 황당하죠. 저한테 와가지고요, 피눈물을 흘립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만들었네요. 어떡할까요? 괜찮아.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너 이 활동 왜 했니? 왜 했니? 왜 했니?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꿈을 찾아가 줍니다. 뭘까요? 이 학생은 꿈은 함께 찾는 거예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너 이거 왜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계속 질문 던집니다. 이 학생의 꿈은요, 자원개발 전문가입니다. 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래, 너 꿈은 자원개발 전문가야. 선생님, 그게 뭔데요? 왜요?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죠? 얘들은 직업을 다 알 수 없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많이 아시잖아요. 그걸 확장시켜주는 것도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자원개발 전문가예요. 그래서 자원을 쭉쭉쭉. 자, 이제 과는 어디 갈까요? 어디를 보내야 될까요? 상품 걸려 있습니다. 어디 보내실래요? 자원개발 전문가. 경영학과. 좋습니다. 설득력 있네요. 저는 어디를 보냈냐면 여기를 보냈습니다. 뜬금없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게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3점대 후반 학생이고요. 내신 3점대 후반 학생이고요. 성균관대학교 러시아 어문학과를 갔습니다. 그 학교 홈페이지에 인재상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학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학생은 자원 외교를 책임질 겁니다. 러시아의 모든 자원을 싸그리 한국에 갖다 바칠 겁니다. 합격. 질문을 던지시면 돼요. 그럼 길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이 학생은 보시면 다 법률이죠. 재수를 했는데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제가 시키는 거랑 전혀 다른 과를 한 단계 다 전부 다 학원에서 컨설팅 받아가지고 한 단계를 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육학종을 완벽하게 떨어진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중대 경영을 들고 왔습니다. 법인데 경영이죠.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야, 너 법인데 재수 학종인데 너 왜 경영 들고 왔니? 계속 질문 던지면 됩니다. 그럼 이 아이의 꿈은 뭐가 될까요? 로펌 경영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길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학생은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고 기억에 남는 학생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생부 내용을 쭉 보면 이 학생의 진로가 좀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안 보였어요. 이 학생은요, 진짜 경찰을 꿈꾸고 행정직 했다가 막
동아리는 방송반이고요. 서브 동아리는 건축이고요. 뭐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부릅니다. 야, 일로 와봐. 자, 난 네 학생부를 보고 전혀 해결이 안 된다. 어릴 때 얘기를 해보자. 선생님, 저는 어릴 때 도시 재개발 지역에서 살다가 잠깐만 도시 재개발 지역에서 살았대요. 이 아이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무섭고 두려운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제일 먼저 보는 건 뭐예요? 무섭고 두렵지 않은 세상이에요. 치안, 경찰. 그걸 알리기 위한 방송. 아름답지 못한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도시. 이 학생 어디 갔냐면요. 중대 공공인재고요. 꿈은 뭘로 했을까요? 도시재생행정 전문가입니다. 중대 교수가 전화가 왔습니다. 진짜로 이 학생이 그런가요? 와서 보십시오. 실사 나오세요.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꿈이죠. 저랑 이거 공부 진짜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도시재생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 빌바오라는, 스페인의 빌바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 찾아봐. 그리고 다시 와. 아, 선생님 이게 진짜 멋있는데요. 네가 해야 할 일이야. 제가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죠. 이걸 질문을 자꾸 던지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길이 보인다고요. 이건 좀 반대로 됐네요. 네, 이 학생은 재수입니다. 학종 재수고요. 서울에 있는 D여대를 다니다가 이화여대를 갔습니다. 왜요? 메뉴에 보이시죠? 학교 환경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학교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한계를 깨트리고 문제점을 깨트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럼 보내줘야죠. 찾습니다. 어디에서요? 이화여자대학교 엘텍 문과학생입니다. 엘텍 공대 건축도시시스템공학 전공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쭉 가서요. 건축도시 성능 개선이요. 어디에 꽂혔을까요? 성능을 개선하는 거예요. 왜 이과에서 문과학생을 뽑을까요? 성능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고등학교 때 뭐 했어요? 개선했거든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생기는 거죠. 그걸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돌멩이입니다. 제 교육 철학에 해당되는 거고요. 제가 이 많은 일들과 고생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 중에 가장 큰 거죠. 돌멩이입니다. 이 돌멩이는요, 라틴어로 페트라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되거든요. 하나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고요. 하나는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피터이고요. 성경에서는 베드로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반석입니다. 디딤돌. 스칸달룸은요, 영어의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돌멩이는 돌멩이인데 어떤 돌멩이일까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요. 부모님들 부탁드립니다. 학생한테 공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공부하는 순간 부모님은 스칸달룸이 됩니다. 100%입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이에게 스칸달룸이 되는 순간 이 아이는 나 때문에 헤매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페트라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를 밟고 이 아이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느냐? 고민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 돌멩이를 페트라로 만들고 스칸달룸으로 만드는 주체는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이 고등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내 담임 선생님이 저렇기 때문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구차한 변명일 뿐입니다. 그건 스스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스칸달룸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페트라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여러분 모든 주변 환경이 여러분들 도와줄 겁니다. 인식의 차이거든요. 그런 멋진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일산 지역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